코로나 초반 식당에 손님들 발길이 뚝 끊어졌을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너무 마음고생 많이 하고 힘들게 살다가 식당 자리 잡고 살만하다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으니까요. 그래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어찌 버티다 보니 또 길이 보이긴 하네요. 손님이 몰리는 점심, 저녁 시간이 지나면 조금 여유가 생기는데요. 그때 사연을 틀어놓고 재료 손질을 하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매번 듣다 보니 제가 겪은 일을 들려주고 싶어서 부족한 글솜씨에도 불구하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저는 비교적 늦은 나이인 30살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다정한 모습에 반해 이 사람과 평생 행복하게 살 줄 알았지만 결국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지금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릴 정도로 우리는 안 좋게 헤어졌습니다. 정말 생각도 하기 싫었지만 세상에 이런 인간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글을 씁니다. 제가 그 남자와 결혼하고 보낸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내 인생의 최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정말 제 인생을 바닥치게 만든 그 사람은 제 인생에 있어 최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만 봐서는 모른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정말 속에 능구렁이가 들어앉아 있는 건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먼저 이혼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의 어린 시절 가정 환경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부터 조금 힘들게 살았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했다고까지는 할 순 없지만 학교 다니면서 엄마 식당을 도와드려야 했기 때문에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없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하고 엄마가 함께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제가 엄마 옆에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어느 정도는 채워야 했죠. 직원을 한 사람 들일 만큼 식당 매출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마 혼자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식당 일이 만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식당에서 장사 준비를 하셨고 저는 혼자 일어나 학교 가고 학교가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식당으로 바로 가서 엄마를 좀 도우며 일 하나라도 거들어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교 마치고 친구들과 어디 놀러 다니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요. 늘 엄마 옆에서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조금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한때는 그 생활에 너무 불평불만도 많았고 가끔은 엄마한테 짜증을 내면서 엄마가 운영하시는 식당을 나 몰라라 하고 완전히 손을 뗀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투정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놀러 다니고 싶고 나도 내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반면에 엄마를 돕지 않은 날에는 또 그만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엄마 혼자서 그 힘든 일을 모두 하고 있을 생각에 막상 놀러 나가도 중간에 그 자리를 빠져나와 식당으로 향했죠. 저도 당연히 식당에 일을 도우러 가는 게 너무나 싫었지만 정신 차려보면 저도 모르게 또 엄마 식당에서 엄마를 돕고 있었죠. 그러니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학교 성적은 엉망이었고 좋은 대학을 꿈꾸기는커녕 전문 대학을 가느냐 그냥 대학을 포기하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우리 집 형편에 대학을 가는 건 무리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성적이 뛰어나게 좋아서 대학을 안 갈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아니었고요. 게다가 특별히 배우고 싶은 공부도 없었고 공부를 좋아하지도 않았기에 저는 자연스럽게 대학 진학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대학에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시험 치고 진학할 수 있으니 집안 형편이 좀 안정이 되면 그때 가자 생각했죠. 그래서 결국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아예 본격적으로 엄마를 도와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 식당에 찾아오는 대학생들을 볼 때마다 나도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매달 적금을 들어서 등록금을 마련하고 틈틈이 수능 공부를 해서 대학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지만 공부와 식당 일을 병행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게다가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할 환경이나 분위기라도 있었는데 졸업을 하고 나니 재수학원을 다니지 않은 이상 학습할 동기가 생기지 않아 공부를 미루고 안 하기 일쑤였죠. 게다가 돈을 모으는 것도 만만치 않았기에 재수, 삼수, 사수를 하다가 결국 대학을 포기하고 말았죠. 그렇게 1, 2년만 엄마 식당 일을 도와주려고 했던 게 아예 제 직업이 되어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30살이 되던 해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집 단골 손님이었어요. 우리 가게 오시는 손님들은 대부분 점잖고 식사만 하시고 고이 가시는 분들이시지만 가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손님이 올 때도 있었습니다. 엄마와 저 여자 둘이 식당을 운영해서 그런가
가끔씩 얼굴이 붉어질 정도의 농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술을 시켜 드시면서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40대 남자 손님이 술이 얼큰이 취해서 우리 가게에 들어와서는 김치찌개하고 소주 한 병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왠지 그날따라 느낌이 안 좋았지만 손님을 내보낼 수는 없으니 일단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문 받을 때부터 그 손님 눈빛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주문하는데 메뉴판은 안 보고 제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겁니다. 저만 그걸 느낀 게 아니라 엄마도 그 모습을 보시고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너는 주방에 들어가 있는 게 낫겠다. 엄마가 갔다 올 테니까 너는 주방에 있어. 요즘 부쩍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걱정이다. 식당에서 술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없고 저런 술 취한 손님을 안 받을 수도 없고 어쩌면 좋으니? 저런 손님은 안 왔으면 좋겠어. 오늘 재료 떨어졌다고 하고 그냥 보내버릴까? 그러다 더 난리치게? 일단 엄마가 나갈 테니까 너는 여기서 나오지 마. 오늘 느낌이 별로 안 좋다. 엄마는 그 손님이 주문한 김치찌개를 올리고 밑반찬을 담아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부엌에 쌓인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잠시 후 언성이 높아지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여기 아가씨는 어디 가고 할망구가 서빙을 해? 나보고 지금 할망구가 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손님, 제가 이 식당 주인입니다. 주인이 손님들에게 음식 가져다 주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장이든 말든 나는 그런 거 모르고 할망구가 주는 거는 나는 안 먹어. 내가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온 이유가 뭔데? 아가씨 보고 음식 가져오라 그래. 술도 아가씨 보고 가져오라고 하고. 손님, 음식이야 누구든 가져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시킨 음식 취소하셔도 됩니다. 뭐야? 지금 손님 보고 나가라는 거야?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뭐 있던 식당이 다 있어? 그 손님은 엄마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달려나가려는데 한 남자 손님이 그 손님을 막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남의 식당에 와서. 보니까 술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술에 취했으면 조용히 가세요. 네? 괜히 남의 영업 방해하지 말고. 너 뭐야? 너 지금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네가 뭔데 이 자식아. 술 취한 손님이 말리는 남자 손님을 한 대 치려고 하자 그 남자 손님은 술 취한 손님 팔을 잡고 제지하면서 힘주며 말했습니다. 왜? 치려고? 나를 한 대 치면 그 뒤엔 어떻게 될지 생각하고 주먹을 올려야지. 아무데나 주먹 올리면 되는 줄 알아? 그러자 그 술 취한 손님이 꼼짝도 못하고 소리만 빽빽 지르더라고요. 그 남자 손님은 술 취한 손님에 비해 키도 덩치도 훨씬 컸기에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완력 차이가 심하게 나니 술 취한 손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쭈, 이거 못나? 팔이고 놓으라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이라더니 네가 먼저 나 치려고 했던 거 생각 안 나? 경찰에 신고해. 어디 누가 잘못했나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서 그 손님이 술 취한 손님 팔을 확 뿌리치니 술 취한 손님은 뭐 저런 게 다 있어 씨. 너 앞으로 방길 조심해. 걸리지 마. 너 내 눈에 띄면 가만 안 둬.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도망치듯이 나가더라고요. 그러자 그 손님은 그래 제발 내 눈에 띄지 마라 한마디 대받아주고는 엄마한테 가서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고마워요. 안 그래도 저렇게 술 취한 손님은 오면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집에 자주 오는 손님이시죠? 네, 회사가 이 근처라서요. 저녁 먹으러 자주 옵니다. 혼자 올 때도 있고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올 때도 있고요. 알죠.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시잖아요. 단골 손님이 이렇게 큰 돈까지 주시고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뭐 더 드시고 싶은 건 없으세요?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얼마든지 더 드릴게요. 아닙니다. 이미 배부르게 잘 먹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집밥 같아서 자주 오는데 앞으로 오면 반찬 많이 주세요. 아이고 반찬이야 당연히 더 드리는 것을요. 그럼 오늘은 밥값 내지 말고 그냥 가요. 오늘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아닙니다. 밥은 밥이고요. 도움 드리는 건 별개죠. 밥값은 받으세요. 힘들게 일하시는데 돈은 받으셔야죠. 엄마는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 손님은 기어이 밥값을 내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엄마도 너무나 고마워서 정말 어쩔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세상에 저 손님 너무 고맙다. 듬직하고 앞으로 저 손님 오면 양도 많이 드리고 반찬도 많이 드리고 해야겠다. 그러게 정말 우리 집 최고 손님으로 모셔야겠다. 그나저나 엄마는 괜찮아요?
괜찮지 그럼 그까짓 게 뭐라고. 우리도 오늘 적당히 하고 문 닫자. 그날 그 손님 덕분에 우리는 큰 탈 없이 상황을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저랑 엄마는 너무나도 고마워했죠. 그 손님은 그 후로도 우리 집에 자주 왔고 우리는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죠. 단지 손님으로 온 사람일 뿐인데 그 손님만 오면 왠지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왠지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회사 다니는 평일에는 매일 저희 식당에 오게 되면서 비슷한 또래였던 저랑은 서로 가까워졌고 친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보다 3살 많았기에 자연스럽게 오빠라고 부르면서 요즘 흔히 말하는 썸을 타게 되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연애를 한 번도 안 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엄마 식당일 때문에 깊게 사귄 적은 없었어요. 길어봤자 3개월 정도. 연애는 항상 짧게 끝났고 제가 많이 좋아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사랑에 목매고 항상 남자친구만 못 빠지게 기다리는 친구들이 이해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저는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학창 시절부터 식당 일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여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날 때는 온몸에서 행복함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러니 하루하루 기분 좋게 눈뜰 수 있었고 식당 일도 더 기분 좋게 힘내서 할 수 있었죠. 게다가 엄마도 그 사람을 아들처럼 마음에 들어 하시고 잘 대해주셨죠. 그래서 사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물론 시부모님들도 참 좋은 분들이셨죠.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며느리 기죽이는 시어머니가 많다고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인자하고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였어요. 항상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식사를 준비할 정도로 구박은커녕 넘치는 사랑만을 주셨죠. 다른 사람들은 시부모님이 어렵고 시부모님을 싫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솔직히 저는 든든한 가족이 더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엄마와 둘이 살아오면서 명절이 되어도 마땅히 오고 가는 사람도 없이 좀 외로웠거든요. 가끔 친척집에 가긴 했지만 친척들과도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편이 아니어서 서로 인사만 하고 간단히 밥 한 끼 먹고 오는 것이 전부여서 그런지 저는 늘 가족 많은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하고 난 후 너무나도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어요. 한마디로 남편은 외롭고 음침했던 내 인생의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존재였죠. 게다가 결혼하고 나서 2년 후에 둘 사이에 예쁜 아이까지 생기고 나니 더 바랄 게 없었어요. 그냥 지금 이대로 쭉 행복하기만을 바랬죠. 하지만 행복이라는 건 허상이더라고요. 제가 바란다고 원한다고 해서 그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남편과 만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결혼 기간 내내 남편이 저한테 너무나 잘했고 저 역시 남편은 물론 시부모님에게 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시부모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니까 제가 시부모님에게 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대단할 것은 없는 결혼 생활이었지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텔레비전을 보는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다른 많은 주부들이 그렇듯 저는 남편과 아이 뒷바라지에 온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저의 행복이고 기쁜 일이었으니까요. 누가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전 망설이지 않고 가족이라고 대답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억만금의 복권 당첨보다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 유일한 꿈이자 바람이었죠. 제가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남편과 아이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더군요. 남편에게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그러하듯 저 역시도 내 남편은 절대 바람은 안 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성실하고 다정하고 집과 회사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기에 저를 두고 딴 여자가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기 올라오는 사연 내용 보면 대부분 부인이 먼저 불륜 사실을 눈치채신다는데 저는 기가 막히게도 남편이 먼저 제게 알려주었어요. 참 어찌나 뻔뻔하고 낯짝이 두껍던지 당연히 처음에는 여자가 있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죠. 나를 놀리는 줄 알았어요. 내 남편이고 내 가족이라 평생 함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남편이 다른 마음을 먹을 거라고는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할 때 남편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폭탄 선언을 한 날. 그날은 우리의 결혼기념일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여느 때처럼 남편에게 결혼 기념일의 주에 1박 2일로 여행 가자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긍정의 말도 부정의 말도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아무 대답이 없어? 당신 바빠? 이번 주말에도 일해야 돼? 그럼 여행 가기가 좀 그러면 우리 외식할까? 우리도 비싼 집에서 외식 한번 해보자. 일식 코스 요리 어때? 이번에 한번 먹어보고 괜찮으면 엄마 생신 때 한번 모시고 갈까 해서. 당신 일식 좋아하잖아. 그러자 남편은 제가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혜정아, 왜? 무슨 할 말 있어?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뭐야, 갑자기 왜 장난이야? 아니면 결혼기념일 다가온다고 은근히 나한테 고백하는 거야? 혜정아, 그런 거 아니야. 농담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야. 나 언젠가 너한테 얘기하려고 했어. 너 속이는 것도 죄책감 들고 내 마음을 속이는 것도 힘들어서 언젠가는 얘기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오늘이 그날인 것 같아. 오늘도 너한테 얘기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빨리 와닿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장난이 너무 심하잖아. 그만해. 나 듣고 싶지 않아. 혜정아, 그런다고 달라지지 않아. 너도 알 건 알아야지. 뭘 알아? 내가 뭘 알아야 되는데? 나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나 아무것도 못 들은 걸로 할게. 다시는 그런 얘기 꺼내지 마. 저는 무조건 피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내 아이의 아빠이자 내 남편. 그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정말이야.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서 살 수가 없어. 당신하고 연애할 때 하는 또 다른 느낌이야. 나 정말 그 여자 사랑하는 것 같아. 그 여자를 처음 만났지만 처음인 것 같지 않았어. 내가 태어나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만났던 사람인 것 같아. 그냥 그 여자는 내 운명이야. 그래서 만난 거야. 그러니 혜정아, 내가 하는 말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진심이고 나는 지금 그 여자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이만 헤어지자. 저는 당장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바람났다는 거지? 바람났다고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으니까 나보고 헤어지자고? 우리 애도 있는데 우리 헤어지자고? 미안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뿐이야. 그럼 우리 애는 평생 안 보고 살 자신 있어? 같이 못 살 뿐이지 아빠 노릇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위자료도 양육비도 넉넉하게 줄 테니까 그냥 이혼만 해줘. 저는 정말 혼이 나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맡고 싶었고 당시 안정적인 그 생활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잖아. 딸도 있고 나도 있잖아. 아무리 여자한테 정신이 팔려도 그렇지 어떻게 이혼하자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어디서 어떤 여자를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이러는 건 아니잖아. 어떻게 여자가 생겼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여자에게 가겠다는 거야? 자식도 가정도 다 필요 없어? 아니잖아. 진심 아니잖아. 바람난 사람은 잠깐 정신이 나가는 것처럼 되는 거래. 당신도 어떤 여자 때문에 정신이 나가서 그러는 거야. 이건 정상 아니야. 이해해. 당신 마음 이해할게. 그러니 마음 정리해. 지금 정리하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당신 탓하지 않을게. 내가 그 여자랑 정리할 시간 줄게. 다 정리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살다 보면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어. 당신 실수했다고 생각할게. 그러니 그만하자. 응?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실수 아니야. 그 사람에 대한 내 감정 진심이야. 늘 같이 있고 싶고 늘 보고 싶고 애틋하고 그래. 당신한테는 애들도 있지만 그 사람한테는 나밖에 없어. 그 사람 옆에는 내가 있어야 돼. 이혼 서류는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도장만 찍어줘. 그러고는 남편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붙잡지도 못하고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한참이 지난 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 뭔지 정신이 들더라고요. 동시에 가슴이 저릿해져 오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 그러려고 했는데 울음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아이가 다가와서 엄마 왜 그래? 엄마 울어? 하고 눈물을 닦아주더라고요. 아이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눈물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우는 걸 보고 아이도 처음에는 달래주다가 나중에는 같이 울어버리더라고요.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이 앞에서 겨우 눈물을 멈추긴 했지만 마음은 너무나 괴롭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남편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남편 말대로 껍데기밖에 없는 사람 보내주는 게 맞나, 오만 생각이 다 들었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혼하는 것도 마음 떠난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도요.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집을 나간 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밤새 오만 가지 생각으로 피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표정이 좋을 수가 없었죠. 일하고 있는데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주방에서 일하는데 계속 실수하게 되었습니다. 손님을 한 차례 치르고 난 후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밤새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어? 최서방하고 싸웠니? 저는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목구멍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그냥 엄마한테 남편이 바람났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쪽팔리고 또 괜히 저 때문에 걱정하실까봐 차마 말이 안 나왔어요. 엄마 역시 그런 저를 보시고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저 조용히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엄마한테 안겨서 울었습니다. 서럽게 우는 제 모습을 보고 엄마는 아마도 속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 하셨을 겁니다. 저 몰래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시는 것을 보니 엄마도 대충 어떤 상황인지 눈치를 채신 것 같더라고요. 잠시 후 손님이 오시는 바람에 저는 얼른 눈물을 훔치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지만 엄마도 계속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엄마에게 효도하는 건 다른 거 없는데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이 제 일인데 저는 엄마에게 불효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식당 일을 마치고 엄마는 김치찌개를 끓여서 소주 한 병을 내오셨습니다. 오늘은 너하고 나하고 한잔 하자. 저는 엄마가 주시는 잔을 받아들었고 엄마도 한잔 하셨습니다. 최서방한테 여자 생겼어? 너한테 이혼이라도 하자고 했어? 나보고 헤어지자고 하네. 그 여자한테는 자기밖에 없다고. 자기가 옆에 있어줘야 된대. 그래서 나랑 헤어지재. 그 여자한테 간다고. 자기를 놔달래. 미나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줄 테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어달래. 엄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우리는 결혼해서 10년을 살았고 아이도 낳았어.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사람 마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 나 미칠 것 같아. 최서방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최서방 계속 저러면 나 어떡해? 우리 미나는 어떡해? 엄마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소주 한 잔을 더 마시고 얘기하시더군요. 최서방은 지금 정상이 아니야. 사람이 무엇에 미치면 잠깐 정신을 잃게 되는데 최서방은 지금 여자한테 미쳐서 정신을 잃은 거야. 너는 지금 최서방하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고 최서방 마음을 돌리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난 최서방하고 헤어진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그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야. 우린 가족인데 어떻게 헤어져. 최서방 마음 돌리고 싶어. 그런데 솔직히 자신이 없어. 최서방 마음을 돌릴 자신도 없고 놓아줄 자신도 없어. 어제 밤새 잠 한숨도 못 자고 생각했어. 최서방 용서할 수 없었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대로 그냥 놓아주고 싶지 않아. 지금은 못 헤어지겠어. 그럼 때려잡아야지. 둘 다 때려잡아야지. 어떻게 때려잡아? 어떻게 하면 되는데? 미쳐서 정신 나간 것들은 같이 미쳐서 날뛰는 게 답이야. 울고 불고 매달린다고 절대 최서방이 마음을 돌리지 않아. 사내들이라는 것은 그래. 좋다고 매달리면 그 사람을 가볍게 보거나 하찮게 보고 살짝 돌아서려고 하면 매달리는 게 사내들이다. 최서방 마음은 네가 돌리려고 한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야. 최서방한테 들러붙은 그년이 떨어져 나가야 최서방 마음도 돌리는 거야. 최서방 말은 듣지도 말고 최서방한테 전화하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놔둬.
완전히 신경을 끊을 수야 없겠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행동하고 최서방이 만나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그 여자 하나 찾아내. 그리고 나서 네가 최서방하고 같이 살든 헤어지든 할 수 있는 거야. 당분간 식당도 나 혼자 하고 미라도 학원 마치면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너는 당분간 네 일에만 신경 써. 절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어설프게 덤볐다가는 오히려 네가 당할 수 있으니 무조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잡아서 족쳐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의부증이니 이상한 여자니 헛소리 짓거리면서 네 속을 뒤집어 놓을 거야. 너는 증거 잡고 그냥 족칠 때까지 이를 악물고 미친년이 돼야 되는 거다. 저 미친년은 건들면 답도 없구나. 그걸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았어. 이혼하자고 대놓고 얘기한 후 남편은 대놓고 그 여자를 만나고 다녔습니다. 일부러 저 보란듯이 티를 냈더라고요. 안 하던 향수도 뿌리고 제 앞에서 그 여자랑 전화통화를 하면서 마치 제가 단념하기를 바라듯이 행동했어요. 그리고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집을 아예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밤늦게 들어와서 눈만 뜨면 씻고 나갔습니다. 이혼은 시간 문제일 뿐 반드시 하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고 이혼하기도 전에 괜히 저를 자극하거나 집을 나가서 빌미를 잡히는 불리하다고 생각해서인지 모든 행동을 조심하는 듯 하더군요. 그런데 얘기를 듣고도 제가 계속 반응을 안 보이니 남편은 이혼 얘기를 자꾸 꺼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녹음 버튼을 눌러서 남편이 하는 말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지금 이혼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서로 버텨봐야 좋을 것 없잖아. 조금이라도 좋은 기억으로 헤어지는 게 낫지. 나중에는 완전히 원수되어서 헤어지는 수가 있어. 조금이라도 좋은 기억? 무슨 좋은 기억이야?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하자는 게 좋은 기억이야? 나는 이미 악몽이야. 나한테 더 이상 이혼 얘기 꺼내지 마. 도대체 왜 이렇게 버티는 건데? 너는 너 싫다는 사람이 그렇게 좋아? 나 이제 더 이상 너한테 아무 관심도 없어.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말했잖아. 너는 자존심도 없어? 이런 나랑 같이 살고 싶어?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끝내. 우리 부부 인연은 여기서 끝이야.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 여자는 당신이 가정이 있는 남자인 걸 아냐고요. 혹시 당신이 총각이라고 속이고 그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그 여자도 다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얼마나 애절하게 하는지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세상에 그렇게 절절한 사랑은 제 머리털 나고 처음 보겠다 했지요. 당신 사람이 왜 이렇게 독해졌어? 꼭 이렇게까지 볼 걸 못 볼 걸 봐야겠어? 당신 이렇게 답답하고 꽉 막힌 사람 아니잖아. 당신도 당신 인생이 있는데 왜 나한테만 매달려서 인생을 허비해? 당신도 당신 인생 살아. 당신도 다른 남자 만나면 되잖아. 다른 사람을 만나든 다른 데 가서 애를 만들어 오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게 사람이라고. 내 안에 수만 가지 내 모습이 있어. 언제 어떤 모습이 나올지 모르니 나 자극하지 마. 그리고 나를 당신 멋대로 판단하지 마. 내 일은 모두 내가 알아서 해. 그랬더니 남편은 저를 쳐다보더니 숨막힌다면서 끝날 때까지는 조용히 끝내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사람이 끈질기고 말이 안 통하냐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너는 짓거려라. 나는 속으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 했죠. 남편은 제 옆에서 한참 동안 짓거리더니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일주일 동안 잘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일주일 안에 도장 안 찍으면 자기는 이 집에서 나갈 거라고요. 너 같은 여자하고는 숨막혀서 한 집에서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저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서 눈물이 쏟아지려고 했지만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뜻대로 남편 뒤를 밟으면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냈고 그 여자가 사는 곳이 어디인지 그 여자는 무엇을 하는 여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 여자는 분당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알고 보니 남편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여자였고 회사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남편을 그 회사로 스카우트해가려고 계속 접촉하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둘이 자주 만나게 되었고 술 마시고 가까워졌으며 잠자리까지 같이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제 자신을 추스르기가 너무 힘들더군요. 자꾸만 그 여자와 남편의 모습이 상상되어서 너무 괴롭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우울증이 찾아오고 어떤 마음으로 죽을 결심을 하는지 그 마음이 이해가 가더군요.
저는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한 증거들을 가지고 그 여자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 그 여자는 저를 알아보더군요. 저를 보고 조금 놀라는 모습은 보였지만 당황하지 않더군요. 바람핀 사람치고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나더군요. 남의 가정을 흔들어 놓았으면 최소한의 죄책감이라든지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서 전혀 미안한 기색이 안 보이네요? 남의 거 훔쳐가는 것들은 다 이렇게 양심이 없나 보죠? 훔쳐가다니요? 누가요? 전 대개 남편을 훔친 적 없는데요. 그 남자가 저한테 스스로 걸어왔어요. 지금 나한테 그걸 따지려고 회사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은 당신이 여기 온 거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딜 가는지 일일이 보고하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인간들은 타고나나 봐요. 얼굴 낯짝이 두꺼워도 너무 두껍잖아요. 왜 많고 많은 남자 중에 임자 있는 남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참, 듣기 거북하네요. 자꾸 남의 남자 그러는데 지금은 남의 남자지만 결국 이혼할 거 아니에요? 이혼하기로 다 합의 봤다던데 왜 이러는 거예요? 나는 남의 거 훔친 적도 없고 남의 거 쓴 적도 없어요. 당신이 당신 남편 버린다고 했다기에 나는 그냥 상태 좋은 것 재활용할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런 일로 미안해야 하고 죄책감이 들어야 돼요? 누가 그래요? 남편을 버리기로 했다고? 나는 남편이랑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우리는 헤어질 이유도 없고 내가 남편을 버릴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기에 그따위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남편이 그랬어요. 당신이 자기와 헤어지고 싶어 한다고. 두 사람 사이 오랫동안 안 좋았고 그 남자는 이제 지쳐서 더 이상 당신을 붙잡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헤어지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그 얘기를 듣는데 뒤통수를 크게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바람 피우고 다닌 것만으로도 모자라 제 핑계를 대고 여자를 꼬시고 다녔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고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습니다. 억지로 꾹 참았죠. 울어도 돌아서서 울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착하게 얘기했죠. 나는 이혼하자고 한 적 없고 이혼할 마음도 없었어. 내 남편이 무슨 얘기를 했고 너는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남의 남편 건드린 상근녀일 뿐이야.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잖아. 둘 다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야. 어떻게 해야 현명한 일인지 잘 생각해.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나는 이혼 안 해. 제가 말을 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그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여자한테 다녀오고 잠시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저는 전화를 받아서 욕 한마디 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너는 끝이다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부로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찾아간 이후로 둘이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둘이 아예 살기로 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왜 안 들어오냐 전화나 문자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나도 나대로 행동하겠다 독하게 마음먹었죠. 저는 가지고 있던 자료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고 우선 상간녀 소송부터 걸었습니다. 소장은 그 여자 회사에서 받도록 했습니다. 옆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길 바라면서요. 제가 소장을 그 여자 회사로 날린 걸 알고 그 여자가 남편에게 쌩 난리를 쳤던 것인지 남편이 어떤 일인지 집에 다 들어왔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 여자 회사로 뭘 보낸 거야? 거긴 그 여자 회사야. 남의 직장까지 건드리는 건 아니잖아. 문제 있으면 나오고 얘기해. 왜 그 여자를 끌어들여? 내가 그 여자 적당히 정리하고 당신한테 돌아오려고 했어. 그런데 지금 이 행동 뭐 하자는 거야? 진짜 사람 좀 그만 질리게 해. 당신이 이러면 내가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어. 정말 정 떨어진다고. 저는 지나가는 개가 짖나 하는 생각으로 듣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 할 일 하면서 욕실로 들어가서 문 잠가버렸죠. 그리고 남편의 짐을 한 박스씩 포장해서 하루에 한 박스씩 그 여자 회사로 보냈습니다. 예전에 벗어놓은 양말이며 옷은 전혀 빨지 않은 채로 보냈고요. 둘이 찍은 사진도 인화해서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종이박스 위에 유성매식으로 크게 상간녀라고 써서 그 여자 회사로 보냈어요. 물건 박스가 도착한 날 남편은 미친듯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날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집으로 찾아왔지만 저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고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상자가 3개째 도착했을 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싶었는지 그때는 그만하자고 싹싹 빌대요.
제가 그 정도로 그만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저는 계속 상자를 보냈고 남편의 물건은 열흘에 걸쳐서 계속 전달되었죠. 그리고 그 후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남편이 계속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하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자기가 잠깐 정신이 나간 것 같다며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집에 들어가고 싶다고 제발 비밀번호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제야 딸이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전까지는 저나 딸이나 안중에도 없던 사람인데 잠깐 정신이 돌아오긴 온 것 같더군요. 엄마 말이 맞았습니다. 그 여자를 확실히 잡으면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하더니 그 여자를 질리게 만드니 남편이 제자리로 돌아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 마음이었죠. 그렇게 붙잡고 싶던 남편에게 정말 손톱만치의 미련도 남지 않더군요. 너무나 사랑했던 만큼 상처도 깊어서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남편의 월급은 아쉬웠습니다. 제 마음은 당장 이혼해버리고 싶었지만 이혼은 잠깐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년만 기다려보자 싶더라고요. 저도 진짜 제 마음이 무엇인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알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조금 서로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 했으니 1년간 남남으로 살아보자고요. 남남처럼 따로 살아보고 그때 결정 내리자고요. 남편은 자기가 미안하니 그러지 말고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고 그 후 저는 우리 집에서, 남편은 시댁에서 지냈어요. 그런데 한 번 돌아선 마음은 되돌리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1년이 지난 후에도 남편을 받아줄 마음이 들지 않고 여전히 상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무서울 만큼 제 마음이 냉정해지더군요. 제 속에 이런 냉정함이 있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있을 때 잘하지 라는 말이 있는 모양입니다. 결국 1년 후에 저는 회복되지 못한 신뢰를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그렇게 우리 부부의 인연은 끝이 났어요. 물론 남편도 심지어 저희 엄마도 이혼만은 안 된다고 저를 말렸지만 한번 깨진 부부의 관계를 다시 붙일 수는 없겠더라고요. 같이 산다면 남편의 월급으로 조금은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만 평생 동안 그 일을 가슴속에 묻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저의 이혼 통보 후 그 인간은 마지막 발악을 하더라고요. 양육비도 안 주겠다, 위자료도 안 주겠다, 갖은 협박을 했지만 제가 그동안 모은 불륜 증거로 인해 저한테 유리하게 소송을 끝낼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 사람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는데 이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불행으로 남게 되었네요. 참, 인생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일인 것 같아요.